1편 소요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좋죠. 소요유. 보통 제목은 두 글자로 짓죠. 여긴 세 글자로 지었어요. 세 글자로 지으면 해석하기가 아주 난감해지는데 소요유도 마찬가지죠. 이 제목부터 봐서 장자스럽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요란 말은 하나 쓴 말이죠. 여기 다 책받침으로 소요유 책받침이 다 들어가 있죠. 책받침 이게 발을 나타내는 거죠. 움직이는 동작과 관련된 것인데 소요라는 말이 있고 요 말만 써도 되는 유자 논일다는 말을 썼어요. 소요하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걸어 다니다. 자유롭게 이리저리 논인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소요라는 건 뭐 목적 없이 이리저리 논이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을 두지 않고 특별한 이걸 해야지 하는 의도 없이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고 멀리까지 갈 수도 있어요. 걷다 보면. 그래서 소요는 한 단어로 여유롭게 자유를 가지고 목적 없이 논인다. 뭐 이런 정도의 뜻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소요란 말을 잘 쓰는지 모르겠네요. 일본에서는 소요란 말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부를 할 때 그 아리스토텔레스 중국이란다. 그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할 때 플라톤은 그 아리스토텔레스 스승 아카데미라는 학원에 자기가 만든 학원 아카데미라는 요즘 말 서당이죠. 서당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수학과 건축을 중심으로 이 체계적인 공부를 가르쳤죠.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스승을 본받아서 리시움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리세라고 하는 거에 남아있죠. 지금 학교를 얘기하는 리시움이라는 데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이 가르치는 방식이 되게 특이해서 그 기중이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정원도 있고 거기를 그 학생들과 자기 제자들과 자유롭게 논일면서 토론하고 강의를 하고 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그때 읽었던 제가 철학책은 그게 아마 일본 번역어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를 소요학파다. 이 말을 썼죠.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과 이 거닐면서 이 자유롭고 이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눈 걸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참 흥미로운 말이라 생각했었는데 그 소요란 말은 장자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어쨌든 자유로운 얘기를 한다. 자유롭게 거닐면서 논의는 얘기다.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이 소요유가 인간이 그 모든 그 사회적 통념과 격식과 의례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논의는 경지를 얘기한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맞는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개로 오늘 일단 끊었는데 여기서 끊는 거는 이제 곽상이 편집한 유진시대의 텍스트를 원래 텍스트로 삼고 있는데 제가 읽은 건 이제 왕선겸이라고 하는 청나라의 고증학자가 끄는 단락대로 끊고서 그 표점대로 보는 것이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북명유어하니 기명위곤이라. 곤지대는 부지기기천리하라. 화이위조하니 기명위풍이라. 붕지배 부지기기천리하라. 문장이 대꾸 문장이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끊었습니다. 대꾸 문장을 정확하게 쓰고 있죠. 되게 정종된 문장입니다. 노입이 기익약 수천지운이라. 시조야 해운즉 장사어 남명이라. 그리고 남명자는 천지하라. 제가 괄호를 쳐놨습니다. 다음 달라고 넘어가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북명이 있고 뒤에 남명이 나오죠. 북명에서 남명.
북명으로 시작해서 남명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문장이 되게 다듬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북명에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사는데 그 이름이 곤이다. 곤. 곤의 크기는 그것이 몇 천리인지 알 수가 없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물고기죠. 곤이 변해서 새가 되는데 그 새 이름이 붕이다. 곤과 붕이죠. 그 이름이 붕이다. 붕의 등은 몇 천리나 되는지 몇 천리인지 알 수 없다. 노이비, 노자가 이제 뭐 성낼 노자 아니에요. 성내서 날아가는 건 아니죠. 뭐 떨치고 날아간다 얘기하는 게 이제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는 모양을 노라 그러는 겁니다.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펼치고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마치 약 하늘에 들이운 구름과 같다. 얼마나 큰 거예요? 들이운 구름과 같다. 이 새는 바다가 움직이면, 바다에 물결이 치면이죠. 바다에 항상 물결이 치죠. 바다가 이제 조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미래죠. 남명으로 움직일 것이다. 장자. 남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남명은 천지, 백두산 천지 말하죠. 하늘 연못을 말한다. 해석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장자를 읽을 때마다 이 첫 오프닝 씬이죠. 영화를 말하는 오프닝 씬을 얘기할 때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중국 문헌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오프닝 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읽는 순간 장자에 대한 이미지가 확 떠오르죠. 뭔지 모르지만 내용은 뭔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멋있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정말 광활하게 탁 펼쳐지죠. 배우고 하기 싫으면 불영여로와. 그래서 배우고 익히면 이거랑 달라요. 느낌이. 그건 추상적이죠. 그 맹자도 수불원천리 하시니 뭐 장일이 오고 고이까. 그 맹자가 하필 왈리 니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얘기를 하죠. 그것도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아까 제가 소요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국의 문헌은 이제 묶을 때 각 편마다 제목을 붙이는데, 논어는 사실 편의 재미가 아무 의미가 없죠. 맹자도 어떤 면은 부합하지만 대부분 부합하지 않아요. 이게 순자 한비자 때 와서야 그 제목하고 그 내용하고 일치가 됐는데, 장자는 그게 이제 제목하고 소요유가 뭔가 생각을 하면 곤하고 붕, 특히 붕을 떠올리죠. 구만리 장천을 큰 하늘을 날아가는 그 붕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장자의 그 자유로움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호방함이 떠오르고, 이 얽매이지 않는 그 자유로움과 이 호방한 기계가 떠오르고, 하늘을 난 통쾌함이 떠오르고, 넓은 시야가 떠오르고, 그게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위대한 오프닝 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상투적으로 드는 비유가, 그 영화를 보시면 그 가장 오프닝 씬, 할리우드 영화가 특히 그런 행동을 잘하는데, 오프닝 씬을 엄청나게 잡고 시선을 탁 끌어잡은 다음에 뒤에 가서는 용두사미가 아주 많죠.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오프닝 씬이 장대한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 다 속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보러 가긴 하는데, 그 라인 일병 구학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오프닝 씬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 깜짝 놀라는 이 엄청난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비유를 합니다. 이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오프닝 씬의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장자를 딱 펴면 읽는 사람 엄청나다, 엄청난 얘기가 나올 거야 하고 읽기 시작하죠. 사실 엄청난 이야기가 뒤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이야기를 이 대붕처럼 한 번에 확 알기가 어렵다는데 이제 장자를 읽는 곤란함이 생겨. 그래서 이 붕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장자를 읽다가는 이제 낭패를 보기가 쉽다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더 전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이제 붕과 곤 얘기가 나오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장자는 지금 심오하고 거대한 세상을 보여주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장자는 지금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북명이라고 했는데 북명은 명자, 알 수 없다는 뜻이거든. 명자가 어두운 명자인데 북쪽에 알 수 없는 곳에 없다는 얘기예요. 북쪽에 알 수 없는 곳에 물고기가 사는데 그 이름이 곤이다 그랬어요. 곤은 보통 주석가들 알이라고 얘기해요. 물고기 알다. 이 물고기는 로라 그러는데 진짜 그 도루묵 알 큰 거지. 도루묵 알은 큰 거예요. 물고기 아무리 물고기 커봤자 알은 알이란 말이에요. 물고기 알이 작은데 물고기 알을 곤이라고 그랬더니 곤을 파자를 해보면 알이란 말이에요. 물고기 플러스 곤이죠. 곤이 뭐예요? 이게 형제, 형제 중에 올드 브로더예요. 그러니까 형이죠, 형. 형제란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알인데 알이 벌써 큰 놈이야. 큰 물고기인데 알이 물고기죠. 알 속에 물고기가 있고 그 물고기가 이 붕이 된다는 거죠. 가장 작은 것에 가장 큰 것이 들어가 있다고 여기서 일종의 이렇게 펀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유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 수 없는 것에 가장 작은 가장 큰 것이라고 벌써 이제 일종의 이 역설을 품는다 그러나 반어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작은 알이라니. 그렇죠? 근데 여기 대자 나오죠. 이 대자는 보통 크기라 그러는데 사이즈를 얘기하는데 어떤 주석가는 이 사이즈가 단순한 사이즈가 아니라 둘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기를 얘기할 때는 보통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이나 높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레를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크기가 둘레를 얘기하는 건가? 그런 증거가 어디 있지? 묵자의 증거가 보여요. 묵자가 대자를 쓸 때는 둘레를 얘기합니다. 성이 크다 그럴 때 성이 뭐 높다, 뭐 두껍다는 뜻이야. 성의 둘레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자라는 말도 자체가 이미 묵자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묵자를 얘기한다는 건 해질 경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곤의 크기는 몇 천리인지 알지 못한다. 근데 곤이 변해서 새가 된다는 거죠. 왜 변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새가 변해서 새가 되는데 새는 붕이죠. 붕. 여기는 이제 아까 곤에도 물거리가 있듯이 여기는 붕에도 세조자가 있죠. 이것도 파자를 하면 새가 되고 플러스 붕이 됩니다. 붕. 이게 뭐예요? 이 붕이라는 게 전설에 엄청난 새라고 얘기를 해요. 거대한 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붕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 거대한 세계를 상징하는 건 맞긴 한데 이거를 지금 뭐라 그럴까 실질적으로 읽으면 누군가 친구인 누군가를 상징하고 있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작자를 장자로 읽으면 나에게는 붕과 같은 나에게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붕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상대편도 나를 붕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후자는 둘째 치고라도 장자는 친구를 상정을 하고 있고 친구는
붕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누구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아마 장자는 자기를 붕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도 붕이지만 나도 붕이다. 나는 너를 이해하고 너는 나를 이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크는 친구한테 보내는 일종의 유쾌한 조크일 수 있어요. 너도 붕이고 나도 붕이다. 나를 이해하는 건 너밖에 없고 너를 이해하는 건 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철학하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일반론적으로 읽어서 인간은 무한한 잠재성, 덕이라고 하는 잠재성을 갖고 있는데 이 잠재성을 변화시켜서 붕처럼 만들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희망적인 관측이고 우리에게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자부심을 주는 거기도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엄연한 사실이에요. 붕이 되는 존재는 한정되어 있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다 그게 발현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극히 소수일 뿐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발현된 사람은 우리는 또 비꼬잖아요. 그런데 장자는 글쎄 그렇게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도 붕이고 나도 붕이다라고 만약에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좋겠는데 이걸 진지하게 얘기하면은 욕먹죠. 이거는 유쾌한 농담처럼 해야지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읽고 싶은 거죠. 붕의 등은 이 곤이 크기가 어마어마하니까 그게 변한 붕도 크기가 몇 천리인지 알 수가 없죠. 이 사이즈가 천 단위로 하고 있으니까 니들이 알고 있는 새들, 보통 생각하는 물고기 의 크기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할 때 통상적인 이미지,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크기, 그런 기존의 관념을 깨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날개를, 이게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날아오면 그 날개는 하늘에 들인 구름과 같다.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 그 전쟁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옛날에 그 폭격기 B-29 폭격기가 하늘을 정말 폭격하려고 날아가면 하늘을 그냥 시커멓게 덮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행기라는 거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B-29라는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면 그 느낌이 어땠을까? 옛날엔 여의도에 지금 전시를 해놨나? B29를 전시를 해놨는데 크다는 생각, 들어가 보면 크긴 크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밑에서 하늘을 날아가는 보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더라고. 정말 무시무시한 느낌이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기익 수천지운 하늘에 들은 시커먼 구름, 밑에서 위로 보면 거리감 때문에 뭐 별로 느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여름에 뭉게구름 보면 뭉게구름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오르는 구름 보면 얼마나 큽니까? 밑에서 그 정도 크니까 그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는 바다가 움직이면 남명으로 이동해 갈 것이다. 움직여 가려고 한다 이런 거죠. 뭐라 그러죠? 파도가 조류가 움직이면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치는 건 반드시 바람이 생기기 때문이죠. 바람을 타고 나른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뒷장면을 끌어오려고 장사라고 쓴 겁니다. 남명이라고 해야죠. 북명이니까 북쪽에 알 수 없는 곳에서 남쪽에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명자는 천지하라 그랬는데 남명자는 천지하라는 건 아마 주석일 겁니다. 이 글 여기까지 첫째 단락을 읽었는데 첫째 단락을 읽는 첫째 단락에 나온 문장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장자가 글을 덜 다듬었거나 아니면 그것보다는 아마 후세 사람들이 남명이라는 것에 주석을 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뒤에 보면
재해자는 지괴자야라. 그래서 앞에 문장은 똑같죠. 남명자는 천지야라. 모모는 모모다. 모모는 모모다. 이 주석에서 흔히 보는 형식이죠. 이것도 주석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